수학과 윤리 수업에 온 걸 모두 환영합니다. 다들 어제 모의평가는 잘 보았나요? 아마 모의평가 때문에 지금까지 좀 기분이 안 좋은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모의평가 덕분에 기분이 많이 좋은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내용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모의평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열심히 모의평가를 준비했던 친구들 입장에서 어제 만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면 많은 실망을 느꼈을 거예요. 반면에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또한 기쁜 마음을 갖게 되었겠죠. 여러분, 모의평가는 수능을 위한 준비이자 연습이에요. 이 모의평가 결과가 여러분들 수능 결과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의평가를 통해 여러분들은 피드백을 하고 자기 점검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게 어려웠나, 내가 어떤 걸 좀 못 푸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게 모의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지금처럼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친구들은 모의평가 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수능 때 좋은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모의평가 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더 노력해서 수능 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았던 모의평가로 너무 낙담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더 좋은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명언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시험을 준비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명언입니다. 그 명언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명언이에요. 여러분 사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할까? 혹은 떨어질까? 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까? 혹은 그렇지 못할까라는 걸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해요. 때로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으로 많은 밤들을 보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잠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알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많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많이 시간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것을 고민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알 수 없는 걸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이 바뀌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노력이에요. 내가 비록 시험에서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끝까지 밀고 간다면 분명 알 수 없는 것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모의평가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고 힘들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도 챙기고 힐링하길 바라고요.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같이 나눌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평상시에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활과 윤리, 모의평가 때의 문제, 형식을 좀 푸는 방법을 소개하는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에 따라서 제가 뽑아온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 문제 형식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대면 수업의 진도는 돌아왔을 때 다시 같이 마주 보면서 판서도 하고 문제도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문제 형식에 대한 풀이, 문제 형식에 대한 팁을 드리는 수업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문제와 함께 문제풀이 방법 소개하는 수업 이어서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 능력 6월 모의평가 문제를 통해서 문제 형식과 푸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9월 모의평가를 바로 풀어드리고 형식을 나누고 팁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9월 모의평가는 우리 마주 하면서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문제 형식에 대한 팁은 지난 6월 모의평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형식이에요. 바로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 형식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토론의 핵심 쟁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갑과 을이라는 친구가 어떤 걸 주제로 찬반의 입장에 놓여 있는지 어떤 걸 주제로 둘이 다투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에 따라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주제가 나왔고 플러스로 어떤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갑과 을이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고요. 다음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둘의 입장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제와 입장을 파악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주제부터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갑이에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제는 멸종동물의 복원과 희귀동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 지금 이제 우리는 동물 복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을을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갑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일로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지금 갑과 을의 입장을 보니까 복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이 생명 복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은 동물 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을은 동물 복제는 허용하지만 인간 복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지금 이 갑과 을이 이 인간 복제를 주제로 다투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이제 내려가서 다음 두 번째 말들을 보겠습니다. 갑이에요.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을이 말했던 첫 번째 말에서 인간 복제가 나왔는데 지금 갑의 두 번째 말을 보니까 인간 복제를 인간 개체 복제와 인간 배아 복제로 다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갑 같은 경우는 인간 배아 복제는 배아를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고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를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 갑은 지금 배아 복제는 오케이, 인간 개체 복제는 노라고 얘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끝으로 을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지만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인간 배아가. 따라서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갑과 을의 말들을 쫙 보니까 갑을에서는 먼저 동물 복제와 인간 복제에 대한 얘기를 말했고요. 다음 두 번째 갑을의 말에서는 인간 복제를 다시 둘로 나눈 다음에 인간 개체 복제는 오케이인지, 인간 배아 복제는 오케이인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갑과 을이 두 번째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할지, 허용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래의 선택지에서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선택지 그리고 그에 대한 찬반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쫙 내려가 볼게요. 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일단 지금 둘 다 동의를 하였죠. 따라서 동물 복제의 허용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지금 보게 되면 갑과 을 모두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땡. 3번 동물 복제는 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해당 주제가 아니죠. 어긋나 있죠. X. 다음 4번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갑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간 배아 복제는 배아를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1 같은 경우는 인간 배아는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갑은 허용될 수 있다, 을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둘의 쟁점이 정확히 갈려 있죠. 그에 따라 정답은 바로 몇 번이에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5번을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5번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갑 같은 경우에도 배아를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일 같은 경우도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이건 둘 다 노가 나올 답이기 때문에 헷갈렸을지 몰라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우리가 4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마 4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어렵고 힘든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제 일단 팁들을 참고하면서 반복적으로 주제, 그리고 갑과 을이 갈리는 쟁점들 파악하면서 문제 정확하게 풀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 10번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바로 요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문제와 함께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가해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F에 해당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쫙 한번 아래를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보니까 지금 갑과 을과 병이 있고요. 이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A 같은 경우는 갑이 을에게 비판, B 같은 경우는 을이 갑에게 가하는 비판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면서 위에 나와 있는 갑을병이 누군지를 파악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쌤과 함께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푸는 팁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갑이 누군지를 빠르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갑은 지금 보니까 형벌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사 행위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범죄에 대한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바로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갑 누구예요? 그쵸. 베로니카 말고 베카리아가 되겠죠. 다음 을입니다. 형벌은 해악이다.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한 한에서는 형벌이 허용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형벌은 나쁜 것이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허용이 가능하다. 누구예요? 바로 벤담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 병을 확인하겠습니다.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사회에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즉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형벌이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떠올라요? 그쵸, 바로 칸트가 되겠죠. 칸트는 보복주의적 응보주의 입장을 띈 철학자로서 형벌은 그 자체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갑과 을과 병을 지금 확인했죠. 갑은 누구였어요? 바로 베카리아였고 을은 벤담이었고요. 끝으로 병은 칸트였습니다. 그에 맞는 비판 방향을 보면 되겠죠. 선택지로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선택지를 보게 되면 선택지가 이 두 가지로 문장의 구조가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에 대한 비판되는 서술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요 괄호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A는 갑의 베카리아가 을의 벤담에게 가는 비판이에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비판을 가한 친구가 주장하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카리아가 야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해 라는 입장을 띠고 있을 때 근데 너 왜 이거 못해? 이거 왜 간과해? 라고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요 괄호의 내용이 비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맞는지를 먼저 파악하고요.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에 따른
을의 입장과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A부터 보겠습니다.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라고 베카리아가 벤담에게 비판하고 있죠. 이런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 즉 형벌은 법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괄호 안의 내용은 베카리아 입장이 맞죠. 하지만 여러분, 이 1번에 대한 내용은 벤담 역시도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벤담 역시도 법에 근거해서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담은 간과한다, 무시한다 라고 할 수 없겠죠. 그에 따라 1번은 틀린 비판이 되겠습니다. 모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2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번은 여러분 보니까 을의 벤담이 갑의 베카리아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마찬가지로 괄호를 한번 쫙 볼게요.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서 부가해함을 간과한다. 여러분, 공리주의자였던 벤담은 당연히 형벌이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 부과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벤담의 얘기가 맞죠. 하지만 여러분, 베카리아 역시도 공리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카리아도 형벌이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과하는 것이 아니죠. 그에 따라 2번도 아웃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의 D를 보겠습니다. 을의 벤담이 병의 칸트에게 제시하는 비판이에요. 괄호를 한번 치고 또 볼게요. 범죄 피해자의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임을 간과한다. 여러분, 먼저 벤담 같은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의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벌의 근거는 바로 공리주의예요. 따라서 3번의 D 같은 경우에는 벤담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3번도 틀렸죠. 다음 여러분 4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F입니다. F는 가베 베카리아가 병의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범죄자의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여러분, 베카리아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괄호원의 내용은 베카리아에 대한 내용이 맞죠. 하지만 여러분, 칸트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형벌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범죄자 처벌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 여러분, 4번의 F는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칸트가 응보주의에 따라서 범죄자의 처벌을 강조하니까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이 오히려 형벌의 목적이야. 너 그거 몰라? 너 그거 간과하는 거야?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 정답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C와 E를 보겠습니다. C와 E는 지금 보니까 칸트가 벤담과 베카리아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여러분, 먼저 칸트 같은 경우는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 즉 정언명령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로 안의 내용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베카리아와 벤담 역시도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다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형벌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에 따라 둘 역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이 방금 했던 것처럼 이 갑과 을과 병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이 선택지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과 제시하는 비판, 이 서술어를 보면서 괄호와 서술어가 적절하게 부여했는지 파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또한 여러 차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타일 익힐 수 있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다음으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는 문제예요. 아래를 쫙 내려가 보면 이 벤 다이어그램이 있죠. 이 벤 다이어그램 문제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니까 쌤이 한번 푸는 팁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올라가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가불병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이 몇 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과 을과 병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요 나에 나와 있는 그림의 범례에 맞는지를 풀어주면 되겠죠. 범례에 해당하는 진술인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한번 갑을 병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갑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어떤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익 관심 누가 떠오르죠? 그쵸. 바로 여러분들 싱어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싱어 같은 경우에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존재 자체를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이익과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쵸. 바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싱어는 그에 따라서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인간의 이익을 중요하다고 간주하면 안 된다고 말하게 돼요. 답은 싱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을을 보겠습니다.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도 포함이 된대요.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서 개별적 복지를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삶의 주체, 누가 떠오르죠? 그쵸, 바로 의무론을 기반으로 동물의 권리를 얘기했던 레건이 떠올라야죠. 좋습니다. 갑은 싱어, 을은 레건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병을 한번 볼게요. 도덕적 의무를 지닐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고 얘기하네요. 아,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없대. 근데 동물에 대한 의무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라고 얘기해요. 특히나 이 철학자는 인간의 도덕성, 또한 인간성에 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안 된다고 말했던 철학자예요. 달리 말하면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얘기했던 철학자이죠. 누가 떠올라요? 그쵸. 벌써 두 번째 나오네요. 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싱어, 레건, 칸트임을 확인해서 밑에 내려가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갑은 싱어, 을은 레건, 병은 칸트였죠. 그럼 먼저 이 벤 다이어그램 문제를 푸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범례를 잘 보면 돼요. 보게 되면 여러분 A는 갑만의 입장, B는 을만의 입장, C는 병만의 입장, D는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이 아래 나와 있는 선택지는 각각 이 범례에 해당이 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의 범례에 해당한다고 했던 선택지가 간만의 입장이 아니라 을이나 병에게도 해당이 된다면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선택지예요. 마찬가지로 뒤에 나와 있는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이 아니라 갑에게만 해당되는 입장이라면 이 선택지도 잘못된 선택지가 되겠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 있는 진술들이 누구누구누구에게 해당이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하나씩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기억의 A부터 보겠습니다.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익 관심이라는 표현은 싱어가 했던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싱어는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에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즉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말했던 거지 그들 자체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에 따라서 기억은 간만의 입장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의 B를 볼게요. 여러분 B는 지금 보니까 을만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레건만의 입장이 맞는지를 풀면 되겠습니다.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건의 입장에서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바로 삶의 주체를 의미하겠죠. 레건은 여러분 그에 따라 삶의 주체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고 했던 철학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로 칸트라는 철학자예요. 여러분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존재를 인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즉 여러분 니은의 B의 선택지는 레건과 칸트에게 모두 해당되는 선택지예요.
다만 같은 표현이라도 누군가는 동물을 포함한 삶의 주체를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인간으로 한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마 니은에서 헷갈리고 어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을만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선택지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도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려가서 C와 D를 볼게요. C와 D를 보면은 먼저 C부터 보겠습니다. C는 여러분 칸트만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칸트만의 입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동물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인간성 실현을 저해함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의 싱어 같은 경우는 동물학대가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한 을의 레건 같은 경우는 삶의 주체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칸트만의 입장이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C는 적절하게 진술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D를 보겠습니다. D는 여러분 레건과 싱어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동물 중심주의자니까 그와 관련된 공통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D 볼게요.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주의는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여러분 자율적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법칙을 만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보통의 철학자들은 자율적 행위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만이 도덕을 할 수 있는, 인간만이 자유를 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죠. 쌤이 수업 때 매번 말했던 것처럼 동물들은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지만 인간은 본능과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싱어와 레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지위가 부여된다고 얘기를 해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쾌고감수 능력에 따라서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레건 같은 경우는 삶의 주체의 특징에 따라서 도덕적 지위가 부여돼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에 따라 여러분 D는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이 맞습니다. 칸트를 제외한 레건과 싱어만의 입장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D 정답, 디귿과 리을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벤 다이어그램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 벤 다이어그램의 법리에 잘 맞는지, 갑만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을도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갑과 을만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갑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면서 문제를 풀이해 갈 수 있도록 해요. 네, 이제 여러분 마지막 19번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이 한 번 더 푸는 팁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바로 XY 지축이 나와 있는 문제이죠. 쌤과 함께 또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니까 19번 같이 한번 먼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억과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즉, 가의 입장을 먼저 파악하고 가보다 이 나가 지닌 입장에 따라서 이 좌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풀어주면 되는 문제겠죠. 일단 가와 나를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려가서 그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 주제를 여러분 우리가 안 풀어봤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크게 설명만 드리고 문제 푸는 방식, 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치, 법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이 이르는 시간이 단축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어 통일이 실현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를 보니까 가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해결을 통해서 다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통일에 대한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내려가서 나를 볼게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산 가족, 상봉, 스포츠 고려 등 비정치적인 영역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가 정치적인 영역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나 같은 경우는 비정치적인 영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남북한의 불신이 해소되어 정치통합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지금 가와 나는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는 나에 비해서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중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 XY 지축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나가 어떤 입장에 더 가까운지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X부터 볼게요. 정치 제도적인 측면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정도. 여러분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가 더 강하죠. 나는 가에 비해서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Y를 볼게요.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정도. 나는 여러분 가보다 높다라는 것을 방금 확인했죠. 다음 G입니다. 점진적인 방식에 의한 통합을 우선시하는 정도.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가보다 나는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정치적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보다 점진적인, 단계적인 통합 방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나는 가보다 더 지혜 정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X는 낮고 Y는 높고 G는 높은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좌표점을 찾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파악한 친구들도 실제로 여기가 요 나와 있는 부분이 요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쌤과 함께 좀 문제 푸는 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X, Y 지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한번 팁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하나씩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해요. 지금 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요 좌표점을 좀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요 문제에 맞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XY지의 축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축의 위치에 따라서 X가 낮은지 높은지 Y가 낮은지 높은지 G가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하면 돼요. 먼저 여러분 X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모습을 띱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모습을 띄어요.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모습을 띄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X가 낮고 높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쌤처럼 이제 표시를 하면 돼요. 만약에 X의 특징이 낮다라고 한다면 이 낮은 쪽에 해당하는 친구들한테 동그라미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호를 하나 표시해봐요. 그럼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X가 낮을 때의 위치예요. 이렇게 네 군데의 위치가 X가 낮은 때의 위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세모를 치고 있는 부분은 X가 높을 때의 위치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가 높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X가 만약에 높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요 세모를 친 부분들에 해당하는 자음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지우고 Y축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으로 Y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친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Y가 높을 때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세모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 위치에 있을 때가 Y가 높은 경우고요. Y가 낮을 때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Y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Y가 낮을 때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좀 잘 파악해야 돼요. 이 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해야 됩니다. X가 높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Y가 높을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 돼요. 그에 따라 세모 표시를 한 거는 Y가 높을 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한 거는 Y가 낮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축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축은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서 지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높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G가 만약에 높다면은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것처럼 이 네 가지 위치에 해당이 될 거고요. G가 만약에 낮다면은 이렇게 세모를 친 것처럼 요 네 가지 위치가 G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기억해야 될 건 위로 올라갈수록 g는 높아진다, 커진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먼저 여러분 세 가지 축이 어떨 때 낮은지, 어떨 때 높아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마다 좀 푸는 스킬들이 각자가 좀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은 대표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더 많이 연습하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또 갖게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바탕으로 이제 그러면 문제에 대한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이제 X축을 보겠습니다. 이제 X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나의 입장은 X가 낮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X축을 봤을 때 낮은 게 어디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바로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다가 세모 표시든 동그라미 표시든 편한 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Y축을 보도록 할게요. Y축은 지금 높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Y축이 높다는 건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에 따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쪽 방향에 있는 친구들이 Y축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Y축이 높다는 거 의미한다. 기억하면 돼. 여러분 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Z축도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Z축은 요 위에 있는 친구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XY 지축에 대한 한번 그림을 제가 세모, 동그라미, 네모로 표시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에 걸쳐 있는 게 어디 있죠? 그렇죠. 바로 요 기억에 해당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에 따라 바로 정답은 1번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요 좌표점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와 나의 입장을 파악해서 나가 가보다 많이 갖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X, Y, G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나가 어디에서 높은지, 어디에서 낮은지를 보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쌤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몇 번씩 반복해서 풀면서 여러분들 스타일 구축해 나가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문제 유형과 팁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제가 깜짝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공부하느라 다들 많이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자기소개서, 수시, 정시 준비로 바쁜 친구들도 많겠죠. 또한 실기 준비로도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벌써 9월도 중간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지치고 힘들 테지만 우리 그래도 끝까지 기운 내서 끝까지 힘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위로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육과정부에 있는 저 김상건에게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듣느라 너무너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남은 시간 다른 수업 잘 듣고 편하게 쉬기도 하면서 공부를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